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자, 이 세 분 한 자리에 모시기 상당히 어려운 분인 거 아시죠? 이거는 순전히 그 사회자인 저의 공이 아니고 우리 특위위원장님, 노웅래 위원장님의 공이십니다. 우리 특위위원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노웅래 위원장님이십니다. 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자리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복지저지 특위위원장 노웅래 의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근데 날씨 춥지만 이 자리만큼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박원순 시장님, 우리 이재명 우리 시장님 오시니까 뜨겁죠? 예? 또 우리 문재인 대표 오시고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예, 이렇게 날씨 추운데 중앙정부가 우리 돈 없는 사람 알아서 살라고, 먹고 살 거 없는 사람 그냥 알아서 살라고, 또 살 집 없는데 알아서 살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헬조선, 지옥 같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예? 중앙정부가 도와줘도 시원찮은데 그냥 알아서 살라고, 최소한의 우리 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냥 살라고 그러면 이거 100번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100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복지비 최하입니다. 빈부격차 제일 큽니다. 노인 빈곤율 제일 높습니다. 행복률 제일 낮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여튼 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못하는 거 지방정부가 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복지도 하라고 권장하면 모르지 복지를 막는 나라, 이게 무슨 놈의 나라입니까? 이건 정부도 아니죠. 자기는 복지 갖고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예? 기초 노인연금 20만 원 주겠다. 예? 또 보육 책임지겠다 국가가. 예? 중증 4대 국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놓고서는 다 거짓말하고, 거짓말 공화국, 공갈 공화국,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책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그 없는 돈 꾸려갖고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것도 막겠다. 이게 무슨 의도인지, 국민들 폭력, 괴롭히려고 하는 정부인지 이해할 수 없고요. 우리 이 자리에서 오늘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국민들, 어렵고 힘든 국민도 국민입니다. 잘 사는 사람만 국민이 아니고요. 우리 어렵고 힘들고 백없고 외로운 국민들도 국민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서 대책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 같은 훌륭한 지자체장이 계시면서도 우리 당시에 많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더 이상 분열하면 안 됩니다. 분열은 막아야 됩니다. 그 최고의 책임은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계십니다. 문재인 대표님이 우리 더 이상의 혼란, 지금까지 혼란 분열이 있었다면 더 이상의 분열 혼란 안 생기도록 막아주실 것을, 그리고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표님이 혼란 분열 막는데 앞장서 주시면 저도 요새 책임이 많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욕먹을 각오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욕먹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당이기 때문에 저 욕먹을 각오로 앞장서서 뒷받침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예, 오늘 우리 복지 확실히 챙기는 어렵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 복지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분 오신 분들 몇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목희 정책위 의장님 오셨습니다. 홍종학 디지털 미디어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은수미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오늘 김용희 의원께서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 분을 무대 위로 모시고 우리 장윤선 기자님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표님이십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이십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이십니다. 토크 콘서트 사회는 장윤성 기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마이뉴스 장윤선 정치 선임 기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희 사실 이 콘서트를 준비할 때 일요일이고 오전 10시이기 때문에 아마 국회 출입 기자분들은 이 자리를 메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특히 팬클럽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늘은 한 분을 위한 콘서트가 아니라 세 분을 위한 콘서트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연호하시는 건 좋지만 특정인만 연호하지 않기를 제가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사랑하면 두 분이 삐져요.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토크 콘서트 자리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 복지가 후보 시절에는 굉장히 보편적 복지를 하실 것처럼 했지만 나날이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말 모시기 어려운 세 분의 정치인을 모시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릴게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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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 박원순 서울시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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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성남 시민들 대단합니다. 네.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모두 80분입니다. 80분 동안 진행될 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 협조를 해주셔야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가 비좁아가지고요. 맨 앞에까지 다 이렇게 군데군데 통로에도 다 앉으셨어요.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지금 오마이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화면을 모니터로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표정이
그리 밝지만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이재명 시장님 좀 밝은 것 같고. 자, 우선, 저희가, 예, 저한테, 네? 예, 밝으세요? 예. 아니, 저만 마이크를 들고 있고요. 세 분 마이크 좀 들어주세요, 이제. 시작됐거든요, 콘서트가. 네. 대표님 마이크는 키시는 거 아시죠? 예. 자, 세 분 근황이 너무 궁금하대요. 특히 요새 하도 정치적으로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우선 문재인 대표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대요. 예, 저는 요즘 처지가 완전 설악산의 흔들바위. 지금 감기도 좀 심해서 네. 이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좀 아픕니다. 정말 이 야권이 하나가 돼서 이 박근혜 정권 민주주의 후퇴, 경제 실패, 민생 파탄 이거 이제 맞서야 하고 또 총선 승리, 대선 승리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분열된 모습 보여드리고 있어서 아주 송구스럽고 정말 이게 가시방석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이제 잘해야죠. 우리 식구들 일부가 우리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나갔는데 이럴 때 우리 이제 남은 사람들이 할 일은 남은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서 보란 듯이 집안 다시 일으키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집 나간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의 아픔을 우리 더 단합하고 더 혁신하는 그런 오히려 기회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악산 흔들바위 같은 심정 정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도 최근에 온라인 당원이 막 급증하고 있어서 그건 좀 괜찮지 않으십니까? 52,000명. 그쵸? 예. 네? 예, 정말 우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주 큰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수요일부터 온라인 입당 시작했는데 어제까지 나흘 동안 지금 59,000명 정도가 입당해 주셔서요. 정말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온라인 입당으로만 멈추지 않고 이달 말 정도에는 온라인으로 입당한 분들이 놀 수 있는 온라인상의 플랫폼까지 가동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네트워크 정당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상으로 정당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온라인 통해서 모바일 하나면 정당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연말부터 가동을 할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자리에 새정치민주연합 온라인 당원 입당하신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아마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저요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오후 3시에요. 2+2 회동이 또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 또 쟁점 법안들, 이거 정말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든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보는데 오늘 협상은 좀 잘 될까요? 지난번 협상은 7시간이나 만났는데 성과가 없어가지고요. 예,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2+2 회동을 하게 돼 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저희가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선거구 획정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투표의 비례성을 높여주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투표한 만큼 그 득표 비율 따라 의석이 골고루 공정하게 배분되는 그런 공정한 선거제도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완화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한데 또 그게 더하자면
또 선거 연령도 인하해서 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까지 가면 더 좋죠.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그에 대해서 대단히 자기들에게 불리한 제도다. 네. 어색이 줄어들까봐 네. 그런 이제 당리 당략 때문에 반대하고 있어서 지금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많이들 이렇게 좀 응원들 해주십시오. 예. 네. 좀, 네. 한국 정치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좀 가는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새누리당 그거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원순 시장님. 제가 뭐 안색이 별로 안 좋다니까 전 굉장히 좋은데 왜 그러십니까? 박 시장님 괜찮으세요? 얼굴? 예. 아니 저는 사실 그 강남구청 10년은 젊어졌다고 네? 네? 저 당황했어요. 예. 예. 머리 예. 염색도 좀 하고 좀 예. 아니 염색은 하셨는데 숱은 더 빠지셨어요. 아니 모발. 천만 시민의 삶을 돌보는데 네. 머리가 좀 안 빠지면 안 되죠. 네, 역시 전 사실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막 시장님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번 이번에 혼 좀 내줘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느라고 밤잠 못 주무시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 포용을 해야지 그걸 뭐. 아니 네. 우리 문 대표님이 아까 울산의 흔들바위라고 하셨는데 저는 서울의 흔들바위입니다. 왜냐하면 뭐 당내에서 흔들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정부 여당이 왜 그렇게 흔들어댑니까? 네. 사실 얼마 전에 왜 서울역 고가 저희들이 폐쇄하고 네. 다행스럽게 뭐 경찰청, 국토부, 최근에는 문화재청까지 그렇게 반대하고 승인을 지연하다가 네. 이번에 다 됐죠? 네. 네. 근데 사실 뭐 처음에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이 얘기했는데 그래도 일주일 만에 다 정상화돼서 네. 다 시민들이 그렇게 협조하고 그러니까요. 서울의 명소로 이렇게 만들어낼 생각인데요. 사실 서울시가 이런 프로젝트는 지금 수천 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딴 거는 반대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이걸 반대하는지는 이해가 안 갔는데 근데 반대가 또 때로는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반대하니까 유명해졌잖아요. 네? 좀 여러분 서울시가 하는 이런 정책 좀 반대 좀 해주세요. 네, 정말, 네. 방금 네. 그 이야기 들으니 이 참여정부 때하고 대비가 되는데요. 네. 참여정부 때 그때 서울시에서 이명박 그 시장께서 그랬죠. 청계천 사업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서울시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나 중앙정부의 협조가 뭐가 필요한가 하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교통체계, 교통혼란을 막기 위한 교통체계를 강구해 줘야 됩니다. 네. 경찰의 협조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번에 이 서울역 앞에 고가도로를 이제 인도화하고 또는 이제 공원화하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사업이거든요. 네. 서울시에게 100% 결정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협조를 안 해준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오로지 박은순 표 정책이니까. 그렇군요. 네. 아니, 대표님이 그렇게 지지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뭐 그거 말고도 어딥니까? 세운상가. 거기도 보행 데크를 깔아서 종묘에서부터 남산까지. 또 서울 한양도성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 세계적인 유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사업. 서울 전체를 보행 친화도시로 만들고 그걸 지금 세계적인 그게 추세잖아요. 네. 걸어서 다닐 수 있게. 그래야 경제도 삽니다. 근데 이런 사업들을 네. 뭐 사실 수백 개 사업이 있는데 네. 그렇게 반대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요. 네. 자, 우선 우리 여기 사진 기자님께서요. 요 물병 좀 내려달래요. 그래서 네, 됐죠. 예. 자, 시장님은 그러면 요새는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편안할 수가 없죠.
사실 뭐 서울시 문제는 저희들이 또 그래도 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대표님 계시지만 정말 당이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이게 사실, 당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국민이 당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든 좀 막아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실 가계부채가 지금 한 1200조 네. 정도가 이미 넘어섰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도 뭐 헬조선 그러고 있고, 어르신들도 어르신 자살률이 지금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정말 절벽인, 절망인 이런 세상에서 저는 우리 당이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이런 뭐 청년 수당 문제든 이런 복지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네. 좀 그 시민들 가까이 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사실 저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우리 새정치연합 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재명 시장님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말 좋은 정책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이런 사업들 열심히 하시면 저는 인기가 저절로 한 20%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0%. 예.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박 시장님께서 그 당을 국민들이 걱정하게 해서는 되겠느냐 하면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그 양쪽 다리를 모으시고 대표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하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좀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우회적으로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을 내일 선언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글쎄요, 뭐 이게 문 대표님 옆에 계시지만 사실 저는 아무튼 통합은 필성이고 네. 분열은 필패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문 대표님한테도 그랬고 또 안 대표님한테도 절대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뭐 이메일 보내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전화 드리고 수없이 했는데 네. 그게 잘 안 돼서 사실 너무 좀 안타까웠고요. 네. 뭐 어떻게든 우리가 사람을 자꾸 불리고 이게 눈사람 효과 그런 거잖아요. 네. 뭐 좀 그 이 중도 보수라고 할까 이런 데까지 우리가 네. 좀 해서 내년 총선은 여러분 우리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군요. 눈사람 작전. 죄송합니다. 눈사람 작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덩어리가 점점 커서 이렇게 그 큰 덩어리로 뭉칠 때 정말 위력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추세면 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표님? 가능하지 않을까요? 눈사람 작전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저한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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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관주의라고 생각해요. 우리 당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총선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말하자면 지레 패배주의적인 사고들. 이게 이제 우리 당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이 이게 새누리당과 또 함께하는 보수 언론의 프레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걸 깨치고 해낼 수 있다. 우리가 단단하게 그런 출발을 하면 그 단단하다는 것이 더 또 이제 확장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또 통합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또 필요한 만큼 다 합쳐서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네.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좀 패배주의적인 사고를 버리고 그리고 낙관주의로 함께 단결해서 나가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보수 언론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수 언론 프레임에 좀 말려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 보수 언론 많이 계시거든요. 참고해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시장님 많이 기다리셨어요. 내 차례 언제 오는 거야? 별로 네? 안 기다렸습니다. 네? 별로 안 기다렸어요. 별로 안 기다리셨어요?
제일 먼저 오셨잖아요, 오늘 네. 현장에. 제일 꼬마니까 제일 먼저 와야지. 아, 꼬마! 요즘 이재명 시장님이 네. 저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대단하거든요. 좀 시가 많이 들으시죠. 그러니까요. 예. 아니, 오시는데, 막, 저 뒤에서부터 인사를 하시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는데, 저는 대선 후보인 줄 알았어요. 네. 이 시장님 정말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최일선에서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하고 싸우고 계신, 네. 전사? 네. 아니에요? 아까 두 분께서 다 뭐 흔들리는 울산바위, 뭐 서울바위 그러셨는데, 저는 길에서 이리저리 채이는 돌멩이입니다. 이 사람도 차고, 저런 사람도 차고, 그 중에 특히, 저를 이제 모난 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자꾸 집어차는 분들이 계신데, 그 돌멩이가 좀 특이해서 한 번 찰 때마다 자꾸 커져요. 네. 제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자꾸 이 길 저 길에 자꾸 굴러다니느라고. 그래서 이게 논쟁이 되고 하면서 복지가 다시 이제 사회적 논의의 전면에 부상하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네. 조금의 만족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번 보여준 게 살림을 부정부패 안 하고 네. 그야말로 나쁜 짓 안 하고 예산 관리 잘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복지 예산 만들 수 있고 그게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정부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려고 저는 노력하고 뭐 자꾸 여기저기 채이긴 하지만 또 그걸 또 기회요인으로 만들어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3대 구경거리가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물구경, 홍수 나면 네. 뭐 막 떠내려가고 이런 거 구경 좋고 재밌거든요. 남들은 괴롭지만 불구경. 그다음 마지막에 이 싸움 구경인데 네. 그냥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막아주니까 네. 성남시의 복지 정책이 아주 유명해져서 저는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뭐 네. 감사할 뿐이죠. 예. 자, 잠시만 내빈 소개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네. 우리 이석현 국회 부의장님 오셨네요. 그러세요. 어디 계신, 예. 야 대표님 정말 눈이 좋으세요. 저는 안 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석현 부회장님을 찾아내시는지 정말, 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석현 부의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키높이 구두 신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잘 안 보이시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성남시가 어떤 데입니까? 모라토리엄에 빠져가지고 빚에 허덕이던 데를 들어가서 빚 싹 갚고, 그 다음에, 체납자들 하나하나 다 일일이 전화한대요, 성남에서는. 세금 떼어먹으면 난리 난대요. 그래서 그런 거 싹 걷어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복지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못하냐고요? 왜 못하게 하냐고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와 관련된 것인데요. 오늘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시장님, 성남시가 기초자치단체잖아요. 네. 동네에서 체감하는 박근혜 정부 복지 축소 어느 정도예요? 실제로는 예를 들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고통을 받게 됐어요. 네. 저는 이 정부의 기본적 시각 자체가 매우 의심스러운데 복지를 낭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으로 각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는 자잘한 복지 정책들을 무려 1,500개 가까이를 폐지하라고 지금 지시해서 그 피해자 규모가 64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보면은 금액으로는 한 1조 원쯤 되고요. 네. 근데 그 중에 대상자들이 주로 누구냐면 장애인, 여성, 취약계층,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가 이렇게 챙기지 못하고 있는 아주 구석구석에 사각지대에 있는 네. 작은 규모의 복지 정책들을 일률적으로 다 폐지하라고 지시를 하고 만약에 안 하면 교부금을 깎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 전체를 이것도 국정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를 국정화. 그러니까 예. 정부가 하고 있는 일률적인 정책만 해라. 독자적인 거 하지 마라. 그다음에 새로 하지 마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보육교사들, 그다음에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해서 처우 개선비를 주는 거, 또는 뭐 장애인에 대해서 무슨 뭐 특정한 지원을 하는 거, 노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노인 뭐 장수수당 이런 거 지급하는 거, 이런 거 다 폐지하라는 거거든요. 네.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거 외에는 웬만한 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피해 규모는 엄청납니다. 문제는 우리 해당 주민들이 막상 그 불이익을 받을 때까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네, 진짜 그러니까요.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뭐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은 사실 복지 축소해도 크게 피해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지만 정말 없는 사람들, 서민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그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없애려고 한다. 이거 참 걱정인데요. 박 시장님도 좀 느끼시는 바가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심지어 서울시가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까지도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어서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중앙정부가 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제 서울시가 지금 뭐 청년들의 일자리 절벽, 또 청년들의 주거 빈곤 이런 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년 동안 청년 당사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의 여러 이 어려운 입장을 좀 전환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만든 게 이제 20개의 청년 보장 패키지 정책입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 활동 지원금 90억 원을 배치했는데, 중앙정부는 청년 일자리 때문에 2조 1,000억을 씁니다. 근데 저희들은 겨우 90억. 좀 미안하죠, 사실 청년들한테. 네, 금액이 그랬는데 이걸 또 정부가 반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90억 원 쓰고 9천억 원 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반대하니까 그게 이렇게 네. 유명해진 거죠. 홍보 효과만 커지는군요. 홍보 효과가 그렇게 커진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정부의 청년 정책은 너무나 획일적이고 또 저희 지방 정부가 하는 것은 어떤 지방의 현실을 잘 반영해서 그만큼 피부에 싹 와닿는 네. 그런 정책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이 서로 보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걸 획일적으로 하는 게 문제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네. 제가 지난 4년 동안 정말 살림 잘 살아가지고요. 네. 7조 8천억의 채무를 줄였습니다. 아. 네. 그것뿐이 아니고요. 네. 여러분 지하철 9호선 많이 타고 다니시죠? 네네. 그거 맥쿼리 이런 기관들 다 정리하고 재구조화해서 네. 그것만으로 3조 2천억의 세금을 아꼈습니다. 아. 네. 예. 아니 그렇게 아낀 돈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가난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지하면 안 됩니까? 돼요. 네.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 현재 돈 아끼려고 그분은 조사를 안 했는데요. 네. 2013년 현재 제가 취임한 이후 2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6조의 이 복지를 투자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복지 비용을 투자해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14조의 생산 유발 효과 또 15만 4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겼어요. 와. 여러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네네네. 제가 1,000개를 짓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어린이집 하나에 원장님, 교사. 보육교사, 네. 그다음에 또 자동차 한 대 있잖아요. 그렇죠. 운전기사님. 그러면 운전기사 아저씨 일자리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왜 이런 일을 안 해요? 아, 맞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박 시장님 말씀이 굉장히 옳죠. 예. 올바른 정책인데 왜 못하게 할까요? 저도 참 그 점이 답답합니다. 네? 아, 네. 아, 네. 우리 예. 장 기자님 왜 네. 그런 복지 정책을 못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예. 원래 복지라고 하는 게 이제 시혜가 아니고 네. 국민이 세금을 냈는데 그 필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공짜도 아니고 국민의 권리인데. 네. 왜냐하면 국민이 낸 세금이니까. 세금이죠. 국민이 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희사하는 거 받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까지는 예산을 일단 내면 정부가 마음대로 쓰는 거다.
그리고 국민한테 주는 건 이건 낭비다. 왜 국민한테 돈을 주냐.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한번 누려보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거 좋은데? 네.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의문이 생기죠. 왜 정부는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 씨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네. 빚 갚고 똑같은 예산 가지고 네. 저희가 빚을 낸 것도 아니고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세금을 증세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대규모 빚을 청산하고 그 빚 청산이 끝나니까 복지를 대대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이게 자꾸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끝에다 꼭 한마디씩 붙이죠. 네. 정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은 것이다. 라는 유명한 분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4대강 사업이라든지 네. 뭐 몇백억짜리를 수천억 주고 사온 광구 매입하는 이런 네. 뭐 자원외교 비리 또는 뭐 물에 가라앉지도 못하는 잠수함 같은 거 만드느라고 이 방해 비리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다음 돈 많은 사람도 예산 그 세금 막 깎아주고 말이에요. 없는 사람 뜯고 이런 이 비정상적인 재정 운영 때문에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만 통제해도 정상적으로만 해도 국민의 지금 뭐 논의되는 복지 다 하고도 남는다. 이 얘기를 제가 자꾸 하거든요. 네. 근데 국민들도 결국은 거기에 눈을 뜨게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원래 그런- 복지라는 건 없는 거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문재인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정부의 철학 자체가 잘못된 것이 네. 지금 우리 사회의 그 가장 심각한 문제, 마지막 시대 정신 그런다면 불평등을 해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심하잖아요. 네. 세계에서 최고의 불평등 국가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으로 치자면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45%쯤 됩니다. 전체 소득 가운데. 네. 통계상으로는 미국이 46%쯤 돼서 우리보다 좀 높은 것처럼 돼 있어요. 네. 우리가 2등이지만 네. 실제로 우리는 고소득층 가운데 소득이 잡히지 않는 소득이 많거든요. 뭐 부동산 임대 소득이라든지 뭐 주식 양도 차익이라든지 뭐 이렇게 무기명 금융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 다 감안하면 네. 우리가 미국보다 더 심한 세계 1위의 불평등 국가입니다. 자산이 따지면요. 상위 10%가 차지하는 자산 그 비중이 대한민국 전체 자산 가운데 63%가 됩니다. 하위 50%가 얼마를 가지고 있냐? 네. 하위 50%가 단 2% 가지고 있어요. 이 이제 불평등이 지금은 그냥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이라고 지금 인식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돈이 없으니 소비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아무리 수출 쪽에 의존한다 해도 지금은 이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거죠. 자꾸 이제 저성장의 늪에 빠져가는 겁니다. 이것이 또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뭐 절벽이랍니까? 그 절망감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지니까 금수저, 흑수저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극심한 불평등을 그나마 이제 해소하는 제도가 복지인데 이 복지를 축소해 간다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역사에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처럼 복지 지출 비중이 적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 복지 지출 비중이 전체 GDP의 10% 좀 10.4%. OECD 평균이 얼마냐? OECD 평균이 21.6%입니다.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복지 지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복지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또는 재원이 부족하다면 맞으면 부자나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서라도 복지를 늘려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제 정책 자체가 과거의 그냥 신자유주의 이 성장 정책 또는 낙수 효과 이론 여기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근데 대표님 지난번에 보니까 네. 제가 지난번 이 두 번째 선거에 네. 나왔을 때 상대 후보가 누구였죠?
정몽준. 네, 맞아요. 부자. 정몽준 후보가 그랬거든요. 네. 박신양이 한 게 뭐 있냐. 잠자는 서울을 깨우겠다. 이렇게 크게 공약을 내세웠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은 이제 잠 좀 자자 이러는데 잠을 깨우다 그러니까 이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시대의 이념, 시대 이념이 뭐냐, 시민들의 요구가 뭐냐, 그걸 잘못 짚은 거예요. 네. 말하자면 지금은 이런 어떤 고속 성장, 개발주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시민들이 뭔가 삶의 질과 또 자기 성장과 어떤 치유와 힐링과 이런 많은 것들을 원하는 시대가 네.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조경제의 원천은 뭐냐? 이런 휴식과 힐링과 그런 어떤 휴가 속에서 저는 이런 창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 이른바 추수형 경제 시대는 그냥 남 뒤따라가서 숨 쉴 틈도 없이 네. 그냥 막 열심히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지난 10년, 20년 동안 경제가 지금 3만 불 돌파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안 했나요? 지금 아예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장 장시간 노동에 그다음에 생산성은 최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오늘날 복지와 이런 어떤 정신적인 치유, 뭐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니까 과거의 제조 보십시오. 이번에 그 조선 3사에서만 적자가 4조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철강, 자동차, 뭐 이렇게 대기업 의존하던 우리 경제가 힘들어질 것은 너무나 뻔한 거죠. 우리가 새로운 중소기업과 벤처 산업과 이런 창조 경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예술 콘텐츠, 또 R&D 산업, 또는 우리 서울시 같은 관광, 마이스 산업, 이런 게 이제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 시대를 잘못 읽으면요, 방향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게 우리가 절벽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은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들. 네. 이런 분들이 많으셔야 돼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서울대학생이 흑수저, 금수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 논쟁이 청년들이 할 지경이 됐다. 그러면 좀 정부가 되돌아보는 노력 같은 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문재인 대표님, 박근혜 대통령께서 밤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속보가 떴거든요. 쟁점 법안 통과가 안 돼서 어떻게 하면 박 대통령도 좀 주무시게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정말 이게 큰일입니다. 이게 네. 뭐 직권상정 좋아하고요, 긴급 뭐 좋아하고 그런 시절이 과거의 유신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우선 이렇게 의회 민주주의, 상권 분립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을 존중하는 그런 철학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그 야권의 어찌 보면 또 시민사회와 함께 저는 강력한 어떤 연대 전선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 박근혜 정권의 독재화를 말하면 맞서는 강력한 연대 전선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불평등 문제를 우리가 타파하는 그런 강력한 반대 전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야당이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서 실망을 많이 또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또 정치가 바꿔지는 것이거든요. 야단도 치시고, 또 그렇다고 야단 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또 함께 이렇게 참여해서 좀 우리 정치 바꿔 내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대통령께서
잠을 못 주무신다는 기사를 저도 봤는데 잠을 못 주무시는 건 맞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유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유가. 왜 이렇게 국민들이 말을 안 듣지? 전에는 막 됐는데 네. 왜 직권상정 안 해주지? 요즘은 시행령 만들어가 스스로 통치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네. 뭐 국회에 법이 있든지 말든지 뭐 법에 위반되는 시행령도 만들고 위임하지 않는 법도 뭐 시행령도 만들어가지고 성남시 복지사업 못하면 벌금 똑같은 금액 때리겠다 뭐 이런 것도 네. 만들고 하는데 이 노동개혁법안이라고 하는 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해고를 쉽게 하는 거,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는 거, 평균 기초 그러니까 통상임금 금액을 깎는 거, 근무 시간을 늘리는 거, 네. 실제 내용은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게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불평등인데 불평등을 심화시키죠. 기업들의 예를 들면 유보금은 1,000조가 넘는 시대가 됐는데 거기에 작년에 30대 기업의 유보금이 38조 원인가가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꾸 쌓는 거예요, 창고에다가 네. 돈을.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점점 사회가 활력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나라를 살리고 정말 경제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사실은 경제를 죽이는 법이 분명한데 이게 통과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니까 네. 못 주무신 이유가 다른 거죠, 사실은. 왜 이거 안 해주지? 네. 왜 안 하지? 예,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예. 그래서 네. 화가 나서 제가 보기에는 화가 나서. 그러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화가 나서. 네. 근데 이제 네. 네. 박 시장님.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복지 후퇴와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은, 말하자면 소통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라는 것은 뭐 다양하게 존재하는 이견들을, 여러 가지 그 소통과 어떤 이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로 모아내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국회가 그런 기능을 해야 되고 또 중앙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너무 일방통행적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지난번에 시행된 기초연금 그 대통령의 공약이셨죠. 그러면 그게 중앙정부가 직접 돈을 다 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쓴다면 문제가 없죠. 네. 근데 그걸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겁니다. 서울시만 해도 1,000억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 절반 또 각 구가 절반 이렇게 하면 거의 골병이 듭니다. 저희 지방정부는. 그것도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고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없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는 여러분 예방접종 있잖아요. 네. 그게 수십 개 종류가 있는데요. 전부 무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못했어요. 폐렴, 구균 예방접종은 그게 10년 만에 하니까 네. 전체로 다니까 50몇 억이 돼서 그걸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금년이었나요? 중앙정부, 보건복지부가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좋죠. 우리가 못한 걸 중앙정부가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근데 절반은 서울시 보고 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생색형의 이런 중앙정부가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년 정책도 저희들은 3년 동안 당사자인 청년들과 함께 계속 논의해왔고요. 2013년인가요? 저희들 이런 거 했습니다. 서울시민 복지 기준선. 네. 그걸 300회 다양한 시민 참여단을 만들어서 논의하고 심지어는 한 1,000명이 모인 원탁회의를 통해서 확정한 이런 안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지금 갖고 이렇게 문제 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국무회의 때 가서 사실 이 청년 수당, 청년 활동 지원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네. 원래 국무회의가 토론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가야 토론이 됩니다. 근데 그날 1대4로 네. 장관이 얘기하면 제가 그러니까요. 반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동영상 그거 정보공개 청구해서 한번 받아보십시오. 제가 그래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명색이 국무회의 구성원 중에 유일한 야당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회를 보는 총리가 박 시장이 저렇게 그래도 얘기를 하니까 장관님 여러분 실무회의를 좀 한번 해보세요. 뭐 이거 당장 통과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다음 주까지 좀 논의해가지고 그때 와서 결정합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근데 그냥
들은 척만 척하고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저는 국정운영, 이런 식의 복지정책을 펴가지고는요, 결코 국민을 통합해내고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국민 모두가 서로 각자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그야말로 구존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가는 이런 정책을 펴야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내고 그 시너지 효과로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 황교안 총리는 국회 가끔 오시잖아요. 그 국회에서 하시는 태도를 볼 때도 별로 말을 잘 들으실 것 같지 않아요. 태도가 워낙 또 꼿꼿하셔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사실 오늘 나오신 세 분 패널 분들은 굉장히 복지라면 한 말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문가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님은 대선 과정에서 사람이 먼저다 이런 슬로건도 내걸으셨고 또 다양한 복지 정책, 복지 공약도 내걸으신 바 있으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자치단체 대표적인 복지 정책, 복지 공약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100대 좋은 조례 전시회 이런 것도 최근에 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대표님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 그게 지방자치 정책 전당대회라는 걸 열어서 그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100대 조례, 그러니까 좋은 조례 경진대회를 열어서 그 가운데 100대 좋은 조례를 선정하고 포상하고 그것을 또 지방에 순회하면서 널리 이렇게 전시도 하고 하는 그런 걸 했습니다. 많죠. 아까 기초연금 우리 이제 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월 드린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다들 그래도 기초연금은 대체로 공약대로 됐겠거니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20만 원 다 받는 어르신이 40% 조금 넘는 수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생계의 고통을 겪고 있고 그런 노인빈곤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실제로 부양자는 없지만 호적상의 가족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방에서는 지자체에서는 맞춤형으로 그렇게 중앙정부의 복지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경로수당이라든지 또는 장수수당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월 한 3만 원, 5만 원 드리는 그런 이제 조례들도 있고요. 또 아까 이제 서울시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종합적으로 청년 수당을 비롯해서 또 청년 주거 대책 이렇게 청년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그렇게 해드리는 그런 식의 이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중증 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해주는 그런 이제 조례들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예산 편성할 때 전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하고 또 지방 재정을 투명하게 다 공개하는 그런 식의 조례도 있고 우리 이 성남시 같으면 공공산후조리원 무상으로 하는 그런 걸 설치한다든지 또 청년 배당을 하겠다든지 하는 식의 조례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 조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제 지방 이렇게 정부가 복지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지방 주민들 삶하고 직접 이렇게 만나면서 삶을 돌보는 그 1차적인 그 행정 대상 이 집행자가 지방 정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춤형 복지이면은 당연히 지방 정부가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참여정부 때 복지 사무를 원래 중앙정부의 사무였던 것을 과감하게 지방 사무로 이양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는 중앙정부의 복지도 후퇴시키면서 더 나아가서는 지방 정부가 자기들 재원을 아껴가면서 별도로 하고 있는 그런 맞춤형 복지까지도
지금 다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아까 우리 이재명 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건수가 1,500여 건의 사업에 이렇게 달하고요. 그 해당되는 분들이 그냥 빈곤한 어르신들, 그다음에 장애인, 여성들, 그다음에 또 어려운 또 청년들 이런 소외계층 다 해서 무려 645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던 것을 그 혜택을 다 이제 지금 끊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때 100대 조례를 선정해서 그것을 뭐 포상도 하고 또 이제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전시회도 하고 했던 것은 그 좋은 조례들을 다른 지방에도 두루 우선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그것을 통해서 그런 좋은 조례들을 우리 당의 정책으로, 우리 당의 공약으로 이렇게 더 이제 성화시켜서 법제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 수당, 청년 배당의 경우에는 우리 당에서도 청년 구직 촉진 수당 네. 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정책화해서 법안을 이미 이제 발의를 해두었고요. 우리 이제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이게 중앙정부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중앙정부의 재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 성남시의 자체 재정으로 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이제 가로막고 있어서 저희가 약간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닐지 모르지만 모자보건법을 개정을 해서 그래도 성남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당 소속 지방 정부들이 정말 잘합니다. 여기 뭐 두 분 와 계십니다만 원래 지방자치라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 투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제도를 이렇게 시행되게끔 도입되게끔 한 것이거든요. 그런 또 노무현 또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 분권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방 자치, 분권, 균형 발전 이런 것은 우리 당의 일종의 DNA 같은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국가의 이게 목표로 그렇게 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중앙 집권하로서는 이제 더 이상의 우리 사회의 성장도 불가능하고 발전도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말하자면 더 좋은 삶의 질을 이렇게 누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노력을 우리 당이 네. 지방 정부들과 함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대표님, 문 대표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야말로 지방자치가 국가의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브라질의 그 룰라 대통령의 당이 사실은 굉장히 미미한 정당이었잖아요. 본래. 네. 그런데 어떻게 단기간에 집권 정당이 됐냐? 그것은 그야말로 지방자치를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질 노동당의 이 일부가 네. 지방 도시를 이렇게 장악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토 알레그레 같은. 네. 그래서 참여자치제라든 뭐 참여예산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야말로 시민들의 이 가슴에 쏙 와닿는 그런 맞춤형의 좋은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지방 정부를 저렇게 잘 운영하는 걸 보니까 중앙 정부도 잘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마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우리 당이 네. 배출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실 여기 오시지 않았지만 뭐 예컨대 염태영 수원시장님이라든지 뭐 우리 성북구청장님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좋은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이 쏟아내는 네. 좋은 정책들이 많습니다. 뭐 사실 서울시 것도 아직 안 알려진 게 많은데요. 여러분 그 환자 안심병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게 말하자면 지금 어떤 분이 그 보통 요새 이제 맞벌이가 많은데 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입원하면 그 부부가 부인이나 남편이 그 간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가계 위협이 오는 겁니다. 가계 경영에.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간호사들로 대폭 충원을 해서 말하자면 그런 일이 없도록 가계 위험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데요. 이게 본래 제가 이제 시장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걸 시행을 했는데 그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네. 그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서울시가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다른 장관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 너무 좋은 제도다. 그래서 지금 전국화 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중증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 화재가 나서 그냥 그야말로 불타 죽은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시간 보조인이 꼭 필요합니다. 예컨대 이런 사업들, 네.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장애인 부모님들은 평생을 어디 휴가 한 번 못 가보는 거거든요. 이분들에게 휴가 보내기, 이런 거는 정말 감동적이고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려운, 가장 절박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정책은 우리 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품격 있고 인도적이고 민주적이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더 통합되고 더 발전하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요, 본인이 그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스웨덴의 그 페르손 총리가 지난번에 서울시청을 방문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스웨덴은 이 복지국가로 가는 10개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전 국민에 해당되는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방정부에 전가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기초연금이라든지 우리 뭐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 국민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정부가요. 정부가 해야죠. 그런 건 안 하면서 중앙정부가 하는 요 작으면서도 시민들의 이 가슴을 정말 적셔주는 이런 정책 하지 말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토크 콘서트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좀 들으셔야, 정말, 그런 면이 있다. 혹시 보고를 잘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건 네. 그렇지 않은 게, 예. 이분이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당선인 신분으로 네. 시도지사들을 접견을 했어요. 네. 그때 분명히 그 얘기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사 검색해 보면요, 대통령이 복지의 본질을 파악하고 계시네. 제가 이런 코멘트까지 했다니까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냥 바뀌는 거예요. 좀 다음에 좀 네.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저는 예. 이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시간 나고 틈 나시는 대로 네. 과거에 야당 때 하셨던 말씀들 또 지난번 대선 때 공약하셨던 말씀들 이런 것들 한 번씩 다 이렇게 다시 읽어보면 네. 저는 뭐 아주 역사에 남는 아주 훌륭한 대통령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국정교과서 박근혜 대통령도 다 반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야당 시절에. 네. 또 지난번 그 대선 출마할 때는 정말 보육 완전 국가 책임제 네. 공약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누리 과정 예산 금년도 예산에서 반영된 게 0원입니다. 0원. 빵원. 예, 빵. 예. 그냥 약간 우회 지원으로 한 3천억 정도 지원하게끔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나머지 일을 지방교육청이 감당하려고 그러면 4조 원 가량 빚을 내야 됩니다. 감당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지방교육청들이 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어요. 아마 금년 내내 그 이 보육 대란으로 지금 나라가 시끄러울 겁니다. 그 때문에 겪는 우리 아이들 또 부모들 고통은 또 오죽합니까? 네. 또 그 보육 대란 줄이려고 지방교육청이 그나마 또 할 수 있는 재원을 이렇게 막 거기 쪽으로 돌려버리면 뭐가 안 되는가 하면 또 초, 중, 고등 이 학생들을 위한 복지 네. 다 좀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작년에도 무상급식 이런 것도 또 안 되는 건가요? 작년에도 2조 1천억이 예. 소요됐는데 예. 중앙정부가 5천억 부담하고 지방교육청이 1조 6천억을 부담했어요.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그 바람에 지방교육청이 그전에 하고 있던 많은 교육복지 사업들 다 접고 축소하고 그렇게 됐죠. 네. 하여튼 참
이게 좀 예, 제 생각의 해법은 네. 정권 교체밖에 없습니다. 네. 야. 아니 근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문재인 대표님 그 해법 말씀하실 때 너무 그게 수줍고 좀 귀엽지 않았어요? 아니 정권 교체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표정이 너무 약간 그 소년 같은 미소가 번지셨어요. 아, 정말 진짜 정말 현장에서 복지 뭐 어디서 돈을 얻어오는 것도 아니고 있는 예산 가지고 꼼꼼하게 잘 하게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도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역으로 가는지 정말 답답해요. 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 아까 우리 문재인 대표님이 성남시에서 하고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계속 정부에서 막으니까 그걸 대타협을 한 거 아닙니까? 나름 무슨 뭐 쟁점 법안 교환도 해가면서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법을 새벽에 통과를 시켰는데 네. 재밌는 거는요. 몇 시간 안 지나가지고 복지부가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으로 막겠다. 네. 그거 다 뉴스에 나온 거예요. 네. 그 새벽에 통과됐는데 몇 시간 후에 복지부가 시행령으로 막는다. 이거 뭐 하려고? 이게 뭐. 우리가 다른 법안, 저쪽에서 요구하는 다른 법안을 받아주고 대신에 우리는 이 모자보건법 통과시켰는데. 통과시킨 것인데 네. 그걸 지금 생간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쌩간다. 복지부에서 예, 대표님이. 저 당황했어요.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막겠다. 그러니까 법의 취지에 반해서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막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예를 들면 세월호 특별법도 시행령으로 이상하게 법을 왜곡해버렸고 그전에도 참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보면 이게 법에 의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아무 소용없어요. 네. 시행령으로 마구 국회 입법권을 침해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죠. 근데 여러분 여기 세 명이 다 변호사 출신이라는 거 아세요? 맞아요. 특히 그러네요. 그 서초동 법원가에는 특히 박원순이 맡으면 무조건 이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네.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 그래서 예.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법의 해석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 대표님 또 이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현재 법에 여러 가지 체계상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아까 문 대표님 말씀하신 저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 교부세법 시행령으로 지방정부가 하는 것들이 적절치 않으면 자기들이 그냥 그대로 삭감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발의를 하면서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시행이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복지 인력의 업무 부담과 지방재정 악화, 급여의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오, 훌륭한 협력하라는 거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깎지 말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 발의한 네. 2011년에 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제26조 제1항입니다. 참, 박근혜 대통령 이 정도 이르면 좀 부끄러우실 것 같아요. 정말 앞과 너무 많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시장님 이어서 말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먼저 드리면요. 그게 이제 세상에 쟁점 법안 맞바꾸기까지 가면서 정치권이 합의한 법을 네. 딱 몇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복지부에서 시행령으로 막겠다. 좀 무력화하겠다. 지금은 그 입장 확고합니다. 우리 성남시에도 성남에는 민간 산후조리원 있으니 가지 말라예요. 이 법이 있어도 자기들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확대를 막기 위해서 온갖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회보장기본법도 국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거든요. 네.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힘쓸 의무가 있다. 이런 헌법 조항도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정부 부처들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하나의 국가기구고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자치기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부하가 네. 아니니까. 그래서 법에도 협력하고 협의해라. 안 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한다. 그렇죠. 근데 조정도 따라야 되는 게 아니고 조정을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존중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벌칙 조항은 없었죠. 근데 이거를 법제처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거는 정부의 동의를 받으라는 조항이다. 국어사전에 다시 쓰셨어요. 그 다음에 이 행정자치부는 또 법정교부금을 그 액수만큼 복지시책하는 만큼 깎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상위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부가 이게 총출동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복지를 막는데 그래서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기로 했어요. 이름. 보건복지부는 전에도 제가 미리 지어드렸는데 복지방해부. 복지방해부. 그 다음에 법제처는 법왜곡처. 자치행정부는 자치후퇴부. 다 이렇게 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을 박탈하려고 했죠. 세무조사권을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잘 냈는지 안 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네. 지방자치단체가 또 하면 불편하지 않냐 기업들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 못하게 하자. 이런 법을 만들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지금 보류되어 있는 네. 상태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정부가 복지 확대를 기본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교과서 국정화, 국민들의 역사인식을 일원화하는 거, 국정화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도 국정화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 세대에서 둘 다 폐지했던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도 국정화했었고 지방자치도 폐지했고. 네. 근데 지금은 폐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내용에서 그 알맹이를 빼버리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한 것 말고 못하게. 네. 독자적으로 선의의 경쟁 자체를 할 수 없게.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 우리하고 이렇게 발상이 전혀 다른 것이 우리는 어느 지자체가 참 이렇게 먼저 도입해가지고 아주 잘하는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들을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그것을 아예 법제화해서 그냥 중국에서 다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네.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지자체가 잘하고 있는 복지 사업을 못하게 해서 말하자면 이제 복지 수준을 하향 평준화 네. 하려고 하는 잘하는 쪽으로 끌어올려서 상향 평준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저는 우리 두 분이 상당한 책임이 있어요. 예? 책임이? 아마 예. 공공산후조리원도요. 네. 저는 어디 다른 곳에서 했으면 네. 저는 그렇게 반대 안 했을지 모릅니다. 이재명 시장이 한다고 하니 우리 그 청년수당, 청년대당 부분도 아마 다른 곳에서 했었으면 그렇게 뭐 쟁점 안 됐을지 모릅니다. 그렇군요. 두 분이 박원순, 이재명 두 분이 한다고 하니.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네. 그게 안 되니 이제 지방세 그 교부세법 시행령도 막 바꾸고 지방자치 이 권한 자체를 막 축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 복지 후퇴 저지 우리가 특위를 특위. 당내에 두고 있거든요. 네. 아까 우리 농내 의원님 이렇게 공동 대표로 인사 말씀하셨죠. 우리 이재명 시장님도 공동 대표 중에 한 분이세요. 또 한 분은 김용익 의원님인데 지금 이번 중에 계셔서 오늘 나오시지는 못했는데 안 그랬으면 토크에 참여를 예. 하셨을 텐데요. 여하튼 지금 예. 그래서 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박원순 시장 탄압 저지 특위가 있어요 당내에. 당내 정말로요. 아니 박원순 시장 저지 특위는 네. 꽤 됐고요. 네. 우리 이재명 시장 특위도 하나요? 탄압 저지 특위도 아마 만들어야 될.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표님, 특위는 만들었고 별로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박원순 네. 저격 특위는 아주 활발한데. 저격투기. 아, 그러니까요.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좀 정부가 해야 될 당연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슬픈 상황에서 이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표님께서 이 해법이 뭘까? 저는 정권 교체밖에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박 시장님, 이 시장님 어떠신지 궁금해요. 세 분 모두 변호사시니까. 네. 글쎄요, 뭐, 정권 교체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잖아요. 네. 그 전이라도 저는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한번 만들어보자. 제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왜 줄탁 동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병아리가 깨어나는데, 안에서 새끼도, 이렇게 그 벽을 두드려야 되지만, 또 밖에서도 이렇게 쪼아줘야 이렇게 빨리 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물론 뭐 중앙정부가 쉽게 이 기구에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노력을 저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사실 지금 아까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듯이 이 사회보장 복지라는 것은 결국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요구. 제가 아까 시대 이념, 시대 방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건 온 국민이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 또 의견을 함께 모아가고 뭔가 사회적 논쟁과 토론을 해가는 이런 어떤 중심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우리 당에서 주도하셔서, 뭐, 저는 심지어는 제가 그 제안을 하면서, 아니, 정부가 주도해도 좋다. 또 국회가 해도 좋다. 국회라는 곳이 결국은 그런 논쟁들을 한 군데로 모아가는 거니까, 우리 이목희 정책위원장님도 나오고 계신데, 오늘 그 약속은 하나 하시죠. 이 복지, 이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여러 후퇴에 대해서 이걸 한번 전국민적인 대화 기구를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거, 뭐 저는 이런 거는 네.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목희 의원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변방사또라서요. 변방사또? 말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어쩌고 해서 제가 당할 염려가 있어가지고 말 안 할랍니다. 체일수록 더 큰인다면서. 근데 그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하여튼 저는 예를 들면 뭐 정권 교체 이런 것들은 어떤 정치에서 할 일이고 저는 세상이 좀 합리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뀌어야 된다. 모든 영역에서 정치 권력도 그렇겠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까지도 문화까지도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이게 기초적 초보적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나쁜 짓 해도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대놓고 거짓말합니다. 아버지의 노년 월급을 깎으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기업이 나이 드신 분들 월급 깎았으니까 청년 고용해야지. 원래 고용 계획이 없던 거 고용하겠습니까? 이 거짓말이거든요. 노동개혁 입법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뭐 그야말로 근로조건을 점점 악화시키는 일자리를 점점 줄이는 이런 법 만들면 점점 나빠지잖아요. 그러면서도 개혁이라고 그러고 선진화라고 그러고 그게 경제에 기여한다고. 사실 경제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이런 박수 쳐주려고 그러신가요? 그만하시고. 하여튼 이런 위부터 아래까지 그냥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까지 나쁜 짓을 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힘센 게 정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바꿔야 된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권력이라는 요소가 매우 크게 작용하겠죠. 사실은 마지막 강제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권력인데 이 권력이 정말로 정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잘하면 상 주고 일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저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 정적으로 공감하고요. 뭐 그러려고 정말 총력을 다하고 있고 제가 손가락에 진물 나도록 손가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손가락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권력의 정상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어느덧 6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앞서 이제 정권 교체밖에 길은 없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
이제 4년 차로 돌입을 하게 되고 임기가 이제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또 계속 진행될 이 복지 축소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박 시장님께서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대표님 당 차원에서 뭔가 좀 해볼 만한 것들 없을까요? 문재인 대표에게 박수 주세요. 예. 네. 지금 감기가 굉장히 심하신데도 오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박수를 드릴까요? 내친 김에 말씀을 드리면요. 역시 이 권원적인 궁극적인 해결책은 뭐 정권 교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서 내년 총선에서 의회 권력부터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 다수가 되어서 입법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논 많은 문제들 해결할 수 있죠. 청년수당, 청년배당 못하게 하는 것, 그거 다 법으로 가능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문제뿐만 아닙니다. 어르신들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까 월 20만 원 기초연금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제대로 못 받습니다. 또 받으시는 분들도 받았다가 도로 빼앗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 동시에 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 그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로서의 이제 급여를 받게 되는데 그때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해서 그만큼 공제하는 겁니다. 결국은 기초연금 줬다가 도로 저기서 까니까 빼앗는 거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50%쯤 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그래서 어르신들 자살률이 또 세계 최고 아닙니까? 이런 어르신들 문제 전부 우리가 복지를 제대로 이렇게 입법을 통해서 설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저는 복지만 가지고도 힘들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복지는 재분배거든요. 노동시장에서 1차 분배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분배의 불평등이 너무나 심하니까 그것을 복지라는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불평등을 완화시켜주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아주 세계에서 가장 못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지요. 그런데 복지만 가지고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한계가 있는 거죠. 복지 재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1차 노동시장에서의 분배 자체가 더 평등하게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 평등이 결국은 전부 다 고용 불평등, 임금 불평등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비정규직 격차 이거 해소하고요. 또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또 불평등한 이 격차 해소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성장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오랫동안 거듭되는 이 소비 부진, 내수 부진, 그로 인한 경기 후퇴, 그것이 성장의 발목을 잡아서 오로지 수출에만 의존하게 되는, 이젠 수출해도 옛날처럼 고용이 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러니 이제 우리 경제의 그 한계가 결국은 우리 가계의 소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손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는 반드시 이겨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젊은 세대가 나서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 세대들은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좀 잘한다고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바꿔야 된다는 의지가 어르신들에게는 지금 없는 거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서서 참여하고 이 젊은 세대들의 노력을 어르신들이 응원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저는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우리 완전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그 다음에 남북 평화의 위기, 이거 말씀하시면서 정말 당신이 평생 걸쳐서 이룬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 보면서 내가 이게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들 뭔가 행동하라. 가장 쉽게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인터넷에 댓글 다는 것이고, 하다 안 되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 온라인 입당, 이제 2분, 3분이면 되니까요. 참여해서 당 이거 확 바꿔버리고, 정치도 확 바꾸고, 우리 당의 정책도 확 바꾸고, 예, 그렇게 그 힘으로 네. 내년 총선 꼭 이겨내겠습니다. 네. 네. 정말 결국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도 전 사실 어제 네. 또 대표님 깨알 홍보. 네. 저희가 그 80분간 진행되고 있는 이 행사 거의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2분 정도 간단하게 질문지를 받았는데요. 원래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2분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대학생 정도원 씨 나와 계신가요? 네, 맨 앞자리에 계시는데요. 예, 제가 대신 읽을게요. 그래도 되겠죠? 예. 두 시장님은 이번에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하면서 청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상과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복지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입니까? 두 분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시장님 먼저 하실까요? 예. 대표님 방금 청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어르신도 중요합니다. 어르신도 좋은 분들 또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또 사실 어르신 정책을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좀 지지 세력으로 저는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청년 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야말로 절망의 벽 속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 절벽을 이렇게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우리가 사다리를 만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서울시의 이 청년 보장 정책, 요거는 사실 유럽이 하고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참고했고, 그래서 그거 유심히 보시면 그 안에 사실 굉장히 많은 답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그 임금 피크제가 청년의 일자리를 엄청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정부는 그렇게 홍보를 했지만, 막상 저희들이 서울시에 17개 투자 출연기관 다 모아서 해보니까 한 800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안 하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도 했지만, 저희들은 그거에 더 나아가서 우리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또 청년 우선 채용, 이런 걸로 해서 약 9,800개, 10,000개 일자리를 만들기로 이렇게 지난번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여기 계신 분들 안 들어오시나 봐요. 그 반대하고 막 이상한 얘기하는 알바 댓글만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좋은 세상을 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시장님, 알바들 댓글은 삭제하고 차단하라니까요. 네. 그거는 의견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 압도해버리면 되잖아요. 네. 많이 가드리세요. 저는 우리 청년 세대가 가지는 어려움이 아마, 상대적으로 각 기성세대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어려운 적이 아마 역사상 없었을 것 같아요. 미래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죠. 기성세대들도 이제 부양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절망하지 않게 해줘야 되고요. 그 절망을 하지 않게 되는, 하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국가가, 지방정부가 우리를 기억하고 최악의 경우는 보호해 주는구나. 라고 신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욕하고, 지옥불반도라고 원망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만든 건 사실 기성세대의 책임이거든요. 청년 대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부모에 대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부모에 다 의지하고 있는 시기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하고 있는 거는 특별한 노동이나 조건이나 수입이나 자산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모든 청년들에게 24세가 되면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역 화폐로 주겠다.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겸 그걸로 뭐 알바도 좀 대체하고 책도 좀 사보고 토론도 좀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금액은 아주 극히 적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년에 청년 예산이 뭐 2조 1천억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다 이게 기업의 고용 보조금 형태로 다 주어지거든요. 그건 청년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들을 위한 거죠. 싸게 젊은이들을 쓸 수 있도록. 그 기간 지나면 다 잘라오도록. 이거는 사실 대책이 아닌 거죠. 그 중에 정말로 200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현금으로 100만 원 정도를 준다면 실제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경제 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이미 세계적으로 다 검증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데 문제는 정부가 또 죽으라고 막으니까 누가 죽는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각오가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청년 정책들이 청년들만을 위한 대책이 아닙니다. 이게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다른 어떤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방안인 거죠. 청년 당장 일자리가 없으니 삼포한다는 거 아닙니까?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그건 저출산 세계 최고의 또 저출산 국가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장 내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듭니다. 몇 년 더 지나면요, 대한민국 총 인구가 줍니다. 나라의 건강이 무너지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지금 고령화 속에서 어르신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어르신들은 누가 부양합니까? 지금 당장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들에게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도 대학 교육까지 시키면 이제는 그 뒤는 취업해서 우리를 부양해 주겠거니 하고 믿었던 부모들이, 은퇴했던 부모들이 할 수 없이 다시 취업전선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일자리가 통계상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계를 들여다보면 20대, 30대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네. 50, 60 세대 일자리가 늘어난 거예요. 맞으면 은퇴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만 믿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팔고도 묻히고 취업연수에 나선 겁니다. 좋은 일자리입니까? 전부 시간제, 비정규직, 그런 형편없는 일자리에 그나마 그래도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청년들 살리지 못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왜 청년만 말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청년들 살리는 일에 물론 청년들이 더 관심 가져야 되지만 어르신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이제 그 중심에 우리 이제 야당이 있고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죠.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80분간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예정된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그래도 꼭 인사 말씀은 끝으로
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질문이 더 많이 있었는데 제가 질문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세 분 오늘 토론회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향후 계획 포함해서 마무리 발언 1분씩만 드릴게요. 죄송해요. 박원순 시장님이 너무 바쁘시대요. 자, 그러면 이재명 시장님부터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정부의 이런 복지 방해가 사실은 도를 넘고 있고 또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복지권을 침해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주권을 침해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소위 삼권 분립. 그중에서도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그래서 헌정질서를 정말 무너뜨리는 그런 세 가지 측면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정책 하나를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 또 국민의 권리, 지방자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며칠 전에 저희가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도 해놨습니다만 그걸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 싸울 생각이고요. 결국은 국민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세상에 이 지배력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는 소수고요. 네. 다만 엄청난 힘을 갖고 있죠. 거기에 피해를 입고 또 그걸 바꿈으로써 혜택을 볼 사람들은 힘은 없지만 다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방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합리적인 세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대표님 무슨 그 플랫폼도 만드신다는데 제가 또 놀 장소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열심히 거기 가서 네. 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원순 시장님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우리가 뭐 지방 정부든 또 기초 지자체든 간에 우리가 누가 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거 내가 다 해봤는데 그것도 우리가 누가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성공하는 정책들을 자꾸 쌓아가고 그걸 현실로 만들어 보는 경험들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옛날에 그 참여연대 사무처장 할 때 그때 저희들이 내건 구호가 이런 겁니다.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언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실 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해도 이게 잘 또 시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용기를 잃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계셔서 박수를 막 쳐주시니까 제가 힘이 엄청났거든요. 말하자면 네. 그야말로 참여 민주주의가 저는 세상을 바꾸고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바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여하십시다. 네. 끝으로 문재인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온라인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일에 온라인 당근가입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수목금토 나흘간 5만 9천 명이 입당을 해주셨습니다. 이 5만 9천 명이 얼마나 굉장한 숫자인가면요. 우리 당 전체 권리 당원 수가 지금 26만 명쯤 되거든요. 5분의 1, 우리 당 전체 당원의 5분의 1이 지금 요 3일, 4일 사이에 새로 참여해 주신 거예요. 정말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많이 흔들고 있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마도 제가 짐작컨대 이거 야당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나서서 뭔가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모여주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마음들을 잘 모으고 잘 받들겠습니다. 저희 욕심은 좀 더 큽니다. 한 10만 명 그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우리가 네트워크 정당에 필요한 그 온라인상의 플랫폼도 만들어서 이달 말 정도부터는 가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직장인들도 그다음에 젊은 이렇게 세대들도
그 플랫폼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걸 활용할 수 있죠. 당장 이번 총선의 정책 공약들에 관한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요. 또 가능만 하다면 우리가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자꾸 이제 개파 패권적으로 되고 무슨 당대표의 자의가 개입되고 이런 식의 의심들이 많은데 저는 하나의 투명한 그리고 널리 의견을 모아서 좋은 비례대표를 이렇게 또 우리가 선발하는 저는 그런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 지금 너무 감사한데 저희 욕심은 좀 더 큽니다. 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대표님, 제가 얘기 하나만 좀. 네? 이 대표님이 마무리하려고 이 당원에 네. 너무 이렇게 참 애착을 가지고 계신데요. 제가 진짜 가슴 아픈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네. 이거 하면은 정당법 위반입니다, 저희는. 그 공무원은 그 정당 가입 권유를 하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네. 말을 못 하겠어요. 네. 아니 마음은 아시죠? 그러니까요. 한번 들어만 주시면 안 되나? 들은 것만. 저희한테 들은 것만. 예. 아니 정말 그 당원 가입도요 보면 그 교수님들은 하실 수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들도 다 각자 그 정치적 식견이 있는데 또 정당 가입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국회 안에서 논의해서 정당법도 개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자들도 정당 가입 못 하거든요. 예. 아니 법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사교로 네 공정한 보도에 예 위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요. 예 여하튼 제가 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그리고 오전 10시고 많이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이 다 바닥까지 앉아주셨어요. 저는 흡사 오늘의 이 모습이 시문 선생의 상록수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의 착각입니까? 예. 아니, 정말 그렇구나. 예. 어찌 보면 이 연단에 계신 세 분의 정치인의 어깨에 우리의 삶이 걸려 있을지도 걸려 있는 것이지요. 정말 세 분께서 앞서서 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정책들, 경제 정책들, 또 정치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잘 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